그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수많은 가정을 파탄낸 미치광이 연쇄살인마였다.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살인마는 여전히 감옥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습격한 모든 가족 중 지우는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그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지우는 그들을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 직접 그 교도소로 들어갈 참이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지우는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세상은 악인들을 제대로 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인간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불량배들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몰래 그들의 음식에 날카로운 물건을 집어넣었다. 양아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벽돌을 집어들어 그들의 머리에 정통으로 내리쳤다. 지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악을 처단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10대 양아치의 집에 침입해 가스밸브를 조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쓰레기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다음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한편 지우는 건물 아래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곁에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에게 꽤 볼만한 구경거리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그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걸어갔다. 지우는 그저 이상한 아저씨라고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우는 종종 그 미치광이 연쇄살인마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악몽이었다. 가족을 잃은 후 지우는 보육원에서 지내왔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다정했다. 그리고 지우는 종종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거에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근처에 사는 반 친구의 집에 불이 났다고 말하며 지우에게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지우는 태연하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원장님은 다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다친 아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남은 삶이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TV에서 연쇄살인마 김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10년 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살인마가 지금은 감옥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왕처럼 살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서둘러 TV를 껐다. 원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괜찮은지 물었다. 원장님의 걱정 어린 물음에 지우는 그저 그를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금발의 양아치가 한 학생을 위협하며 억지로 짧은 영상을 함께 찍게 하고 있었다. 그 양아치의 이름은 박선도였고 지우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박선도는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막는 영웅 행세를 했다. 댓글창은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좋아요 수가 떨어질 때마다 강제로 촬영에 동원된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고등학교 시절 박선도는 30대 남성을 폭행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리던 유일한 가장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황당했다. 박선도가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있자 그 남자가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다. 박선도는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하지만 소년법 덕분에 그는 고작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콘텐츠로 만들었고 자극적인 영상을 퍼뜨려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탔다. 이제 박선도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지만 차체에 깊게 패인 흠집들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가 흠집을 확인하려고 웅크린 순간 지우는 이미 망치를 치켜든 채 소리 없이 그의 뒤로 다가가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망치를 박선도의 뒤통수에 강하게 내리쳤다. 하지만 지우가 다시 공격하려던 찰나 박선도는 갑자기 몸을 떨치고 일어나 그에게 덤벼들었다. 압도적인 체격과 힘의 차이로 인해 지우는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짓눌려버렸다. 지후의 가냘픈 주먹질을 보며 박선도는 비웃었고 진짜 주먹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무수히 많은 주먹을 지후의 얼굴에 꽂아 넣었다. 지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할 무렵 아까의 그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박선도의 뒤를 제압했다. 그는 지후에게 훨씬 덩치가 큰 상대와 싸울 때는 먼저 급소를 노려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말과 동시에 남자는 박선도의 목을 졸랐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급소를 잡히면 몸은 순식간에 저항할 능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말은 단 하나뿐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외로 지우는 그 남자를 밀쳐냈다.
그러고는 지우는 즉시 박선도에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선도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박선도가 피해자들처럼 똑같이 고통받게 하고 남은 평생을 후회 속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그 후 남자는 지우에게 자신이 예전에 김신을 쫓던 전직 형사였으며 김신에 의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가 지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지우에게 말했다. 김신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린 김신을 죽일 수 있다. 김신의 죽음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면 강력한 활이 되고 너는 그놈을 꿰뚫을 수 있는 화살이 되는 거다. 그것이 내가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 김신을 죽여야 하는 이유다. 다음 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학교에 돌아온 지우를 보고서 세아는 즉시 그에게 따져 물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거야? 지우는 그저 심하게 넘어졌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세아는 만약 누가 괴롭히는 거라면 꼭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지우의 휴대폰이 울리며 문자가 도착했다. 그 남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의 화살이 되고 싶다면 약속 장소로 나와라. 문자를 확인한 지우는 창수와 이미 선약이 있다고 말하며 두 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세아의 부모님은 보육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셨다. 그 덕분에 지후, 태수, 세아는 친남매처럼 함께 자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약속된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금도 지우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낌새가 보이면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려야 했다. 그때 갑자기 지후의 등 뒤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지우를 안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바로 지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장소였다. 남자는 군 복무 시절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그의 과거 신분은 대북특수요원이었다. 이제 남자는 지우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다. 자신을 상대로 살아남으라는 것이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지후의 목을 향해 곧장수도 치기를 날렸다. 김씨는 그저 평범한 연쇄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고위급 형사 3명을 단숨에 죽여버릴 수 있는 괴물이었다. 이력이 없는 화살은 자신의 위치만 노출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제 지우는 진정으로 강력한 화살이 되어야만 했다. 남자는 지우에게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했다. 너와 나는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지우가 갑자기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작은 칼을 꺼내어 남자를 향해 휘둘렀다. 지우는 철저히 준비했지만 남자는 도구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김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소 안에서 김씨는 자신의 감방에 들이닥친 몇몇 범죄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신에게 사과하며 자신들의 보스를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2번 다시 양 소장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그때 근육질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비록 그 역시 수많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김신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착한 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김신의 얼굴에 묵직한 주먹을 날렸다. 한편 지우는 남자에게 너무나 심하게 얻어맞아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적 앞에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했다. 남자는 예전에 김신이 싸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김신은 사람의 뼈를 스펀지처럼 휘어버리고 빵을 찢듯 근육을 뜯어낼 수 있었다. 힘이든 속도든 그의 모든 것은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에게는 어떤 무기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만으로도 그는 사람의 몸을 꿰뚫어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신의 감방에 있던 모든 범죄자들이 처참히 박살났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는 진정으로 경이롭다며 김신을 찬양했다. 이후 그의 부하들이 들어와 난장판이 된 현장을 수습했다. 그중 한 명이 보스에게 김신과 단둘이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보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눈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김신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남자가 보기에 1대1로 김신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괴물을 잡으려면 힘을 합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것이 지우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였다. 다음 순간 남자가 그를 향해 곧장 발차기를 날렸다. 지우가 힘을 원한다면 실전을 통해 경험을 쌓아야만 했다. 진짜 싸움에서는 단 한순간의 방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우는 남자의 발차기에 맞고 정신을 잃었다. 지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남자의 집안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지우는 이 남자가 한때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방 밖으로 나간 그는 집안이 완전 쓰레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의 발끝에 떨어져 있는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그것을 주워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김신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김신은 놀랍게도 이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남자가 깨어나자 지우는 즉각 그에게 김신과 대체 무슨 관계인지 따져 물었다. 편지를 본 남자는 그것을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지우가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전부 말해. 하지만 남자조차도 그 괴물이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안에서 김신은 남자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빠 여전히 혼자네. 엄청 외롭겠다. 알고 보니 남자는 과거에 김신의 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 기억은 평생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15년 전 김신의 어머니가 한 번 남자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행설수설하며 자신들이 한때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심지어 김신에게 이리 와서 아버지께 인사하라고 시키기까지 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미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김신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증거가 있다며 우겼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며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다. 남자가 그것을 쓰레기라 부른 순간 김신의 어머니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김신이 갑자기 그녀를 말리며 그만 가자고 했다. 그러고는 차갑게 그녀를 향해 미친 여자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김신의 폭언에 그의 어머니는 감히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못했다. 떠나는 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차마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돈을 조금 쥐어주며 뭐라도 사 먹으라고 했다. 또한 김신에게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라고 당부했다. 김신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아빠. 당시 남자는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김신은 20살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심각하게 비틀린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생판남들을 아빠라 부르며 돌아다니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볼 때면 사리를 느꼈다. 가족이 행복해 보일수록 그의 살인 충동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우는 남자에게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김신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그에게 상기시켰다. 지금부터 넌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너는 화살이다. 다음 날 지우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세아가 다가와 말을 걸며 어깨를 가볍게 쳤을 뿐인데 지우는 고통에 움찔했다. 그의 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본 세아는 걱정스레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우는 그냥 또 넘어졌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고는 창수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상한 행동에 세아와 태섭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날 밤 지우는 불량배 무리에게 바닥에 짓눌린 채 흠씬 두들겨 맞고 있었다. 어디서 이런 미친놈이 굴러와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지 그들 역시 황당해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다가와 폭행을 제지했다. 지우는 1대4의 싸움에서 3분 20초를 버텨냈고 그가 진 이유는 근력과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근육과 지구력을 모두 단련해야 했다. 죽 한 그릇을 단숨에 들이켜는 것조차 훈련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됐다. 그 훈련은 완벽한 지옥이었다. 게다가 육체가 한계에 달해 쓰러질 때까지 밖으로 나가 실전 경험을 쌓아야만 했다. 이런 나날들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점차 지우는 자신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싸움의 리듬 또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야구 방망이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말았다. 지우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려던 찰나 남자가 호련히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오늘의 훈련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이제 지우는 자신의 두 손을 칼날보다 날카롭고 망치보다 단단해질 때까지 단 한 번의 주먹으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때까지 단련해야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4개월이 흘렀다. 이제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어떤 불량배를 마주하더라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지우는 마침내 진짜 화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두석은 이제 그가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믿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다. 그것은 바로 살인을 위한 훈련이었다. 오늘 지우는 훈련의 마지막 임무를 받았다.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살인마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가뜩이나 기분도 더러운데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다며 지후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우는 사내의 손목을 부러질 때까지 비틀어버렸다. 그러고는 사내의 목에 잔혹한 수도치기를 내리꽂았다. 지우는 차갑게 내뱉었다. 내 놈이 죽인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고통받았어.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마침내 지우가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형을 살고 죗값을 치렀다며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들었다. 사내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지우는 순식간에 그의 무기를 빼서 들고 돌진해 사내의 갈비뼈 깊숙이 쑤셔 박았다. 승산이 없음을 직감한 사내는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했다. 하지만 지우는 묵직한 주먹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주먹이 쉴 새 없이 사내의 얼굴에 내리꽂혔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지우가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던 찰나 눈앞에 보인 무언가가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결국 그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이후 두석이 왜 멈췄냐며 그를 다그쳤다. 그 사내의 숨통을 끊어놓기까지 단 한 발짝만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두석이 사람을 잘못 고른 모양이었다. 지우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아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스스로 멈춘 것이었다. 만약 김신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죽였을 거라고 지우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김신과 똑같은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석은 그와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김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침대 밑에 숨어있던 아이가 두석의 아들 정수와 비슷한 또래였으니 다른 화살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소 안에서 김신은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죽인 아이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수였다. 살아있었다면 오늘 15살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범죄자 기영이 김신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를 본 김신은 잔뜩 기대하며 그것을 열었다. 한편 지후와 두석은 함께 목욕탕에 갔다. 오늘은 두석의 아들 기일이었다. 복수를 위해 두석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괴물을 결코 죽일 수 없었기에 그의 신념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복수만 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정수는 그런 아버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수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지후가 괴물이 된다면 지후의 아버지 역시 절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기영은 김신이 왜 항상 사람을 시켜 그 외톨이의 사진을 찍어오게 하는지 투덜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김신은 그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김신은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 곁에 누군가 서 있었고 소장실에서 아버지 곁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장이 말했다. 너와 강종규의 다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른 척하는 것뿐이라고. 이선에 사고사라고 보고하는 것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이다. 동만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내 소장에게 상기시켰다. 당신 아들은 강종규의 손에 있고 당신 딸은 내 손에 있다는 걸. 양쪽 모두를 구할 수는 없으니 어느 쪽에 설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거요. 사람들은 보통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더 끔찍하게 챙긴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2년 전 범죄 조직 유토피아의 오진국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조직 내에서 피 튀기는 후계자 쟁탈전이 벌어졌다. 동만은 그 권력 투쟁 중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조직의 실권을 두고 강종규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 동만은 소장에게 강종규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지 않으면 소장의 딸이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때 김신이 맹렬하게 문을 밀치며 불쑥 들어왔다. 그가 소리쳤다. 우리 이미 약속하지 않았나?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대신 우리 아빠 평생 혼자 외롭게 살게 해주기로. 그런데 지금 아빠 곁에 누군가 얼쩡거리고 있잖아. 당장 아빠를 다시 외롭게 만들어. 지금 당장. 다음 날 지우는 K대 항공교통물류학과에 합격했다. 선생님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보육원으로 돌아온 지후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친구들은 그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다. 축하하기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까지 차려놓았다.
세아 역시 원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상태였다. 태섭 또한 경찰이 되기를 꿈꾸며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원장님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지우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미련 없이 뒤돌아 가버렸다. 그날 밤 지우는 홀로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는 세아와 태섭이 앞으로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머지않아 지우는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와 두석은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다. 지우가 교도소에 갈 나이가 되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김신에게 접근하기로 말이다. 한편 태섭과 세아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세아는 문득 태섭이 지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태섭은 어릴 적부터 지후와 옷을 같이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내 태섭은 세아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인사를 나눈 뒤 그는 혼자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누군가 갑자기 몽둥이로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습격자는 자신이 목표물을 제대로 찾았다고 확신했다. 뒷세계에 몸담은 짓게 되었지만 고등학생을 처리하는 청부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도소 안 부하 중 한 명이 보스에게 정말 김신을 이대로 내버려둘 거냐고 물었다. 동만은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걔가 주인을 보고 짖게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 한편 지우는 두석과 대련을 하고 있었다. 이제 지우는 그와 제법 주먹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직 두석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두석은 그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해져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오늘의 훈련은 거기서 끝났다. 두석은 함께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곧 중국집에 도착했다. 두석은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그곳에 갈 생각인지 물었다. 지우는 안 갈 거라고 대답하면서도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했다. 두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김신이 남긴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주시해왔다고. 어떤 면에서 두석은 사실상 지우가 자라는 과정을 계속 지켜본 셈이었다. 두석은 시간이 참 빠르다며 어느새 지우가 이렇게 다 컸다며 탄식하듯 말했다. 바로 그때 세아에게서 갑자기 지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태섭이 크게 다쳤다며 울먹이듯 다급하게 전화했다. 지우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누군가 태섭의 손가락을 자르고 아킬레스건까지 끊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분노로 이를 꽉 깨물었다. 그는 이런 짓을 벌인 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병원을 빠져나와 곧장 두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섭이가 당한 꼴이 그때 아저씨가 당한 짓이랑 똑같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아시죠? 맞죠? 두석이 그에게 말했다. 동만 밑에 있는 이정기 파놈들 짓이다. 아마 나한테 경고하려는 수작이겠지. 내 친구를 너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살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두석은 절대 정체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대신 처리하마. 지금은 그저 계획대로 김신을 죽이는 데만 집중해라. 설령 내가 없더라도 말이다. 그 말에 지우는 얼어붙고 말았다.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두석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어느 건물 앞에 멈춰섰다. 안에서는 한 무리의 깡패들이 김 사장에게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러간 깡패는 단 한 방의 주먹에 날아가 버렸다. 두석은 그들에게 정기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했다. 남은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좋을 거라고. 바로 그때 위층에서 거대한 깡패 무리가 몰려내려왔다. 그들은 누군가 감히 이곳에 혼자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석에게 노망이 났냐며 조롱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두석은 그놈의 얼굴에 똑바로 주먹을 꽂아 넣었다. 두석은 주먹을 치켜들고 즉시 다른 놈을 가격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두석은 갑자기 칼에 찔리고 말았다. 그 깡패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기 시작한 순간 두석은 잔혹하게 그의 목을 꺾어버렸다. 그의 끔찍한 전투력은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깡패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석은 그들에게 개과천선하고 이곳을 떠날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쪽수를 믿고 그들은 다시 그에게 덤벼들었다.
지우는 예전에 두석에게 한 사람이 정말 10명을 이길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두석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두석은 주먹 한 방에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수많은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 머지않아 바닥은 쓰러진 시체들로 뒤덮였다. 사실 한 사람이 10명을 이기는 방법은 있었다. 다수를 소수로 만들어버리면 승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속한 무리가 가장 강하다고 믿는다. 자신의 동료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이 그 믿음을 박살내는 순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공포가 심어진다. 그러면 뭉쳐있던 무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남는 건 겁에 질린 개인들 뿐이다. 바로 그때 금발의 장발을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두석은 그가 정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리고 이 남자가 나타난 순간 두석이 심어놓은 공포는 산산조각 났다. 정기도 두석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두석이 그 상태로 자신과 싸운다면 무조건 죽을 터였다. 다음 순간 두석의 주먹이 방향을 바꿔 정기를 향해 뻗어나갔다. 한편 지우는 깡패 중 한 명을 찾아냈다. 그는 깡패의 멱살을 잡고 다그쳤다. 정기 어디 있어? 교도소 안에서 동만은 작은 개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개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막 때리려고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달려와 두석이 정기의 구역에 쳐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그 이름을 듣고 동만은 그가 바로 김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남자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의 부하가 정기를 지원할 사람들을 보내야 할지 물었다. 동만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정기는 그가 직접 훈련시킨 놈이니까. 한편 지우가 깡패를 아무리 추궁해도 그는 정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깡패는 이 녀석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그 괴물을 찾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용동만 조직의 행동대장 이정기, 그의 별명은 투견도사견이었다. 정기는 이 영감이 사실상 괴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불행히도 두석의 상대는 바로 그였다. 결국 두석의 몸은 한계에 달했고 그는 패배하고 말았다.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씨는 격노했다. 그는 동만의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는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라고만 했을 뿐인데 감히 그에게 손을 댔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다치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김신 자신뿐이었으니까. 다음 순간 동만이 나타나 김신의 뺨을 후려쳤다. 느닷없이 날아온 따기에 김신은 뒷감당을 할 수 있겠냐며 차갑게 물었다. 동만은 그저 미친 개는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대꾸했다. 하지만 김신의 눈에 동만은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다. 미친 개를 봤으면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음 순간 사진 한 장이 김신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지금 두석의 목숨이 동만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만의 전화 한 통이면 두석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를 본 김신은 분노로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 동만은 얌전히 복종하기만 한다면 두석을 그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미친 개가 감히 주인을 물려든다면 두 번 다시 두석을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다. 지금쯤 두석은 완전히 망가진 폐인이 되어 있었다. 의사에 따르면 아직 듣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성적인 사고 능력은 잃었다고 했다. 두석은 여전히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석을 간신히 살려두어야만 했다. 일단 정기는 그에게 그냥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말했다. 4개월 후 지후의 생일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그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시험도 끝났으니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푹 쉬며 즐기라고 말했다. 지우도 세아와 태섭에게 오늘 다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셋은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온갖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신나게 즐겼다. 그날 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태섭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전철 안에서 잠이 들었다. 세아는 지우가 드디어 자신들 곁으로 돌아와서 기뻤다. 하지만 이전의 지우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었다. 그래서 세아는 그를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을 꺼냈다. 그녀는 이 인연이 평생 이어지길 바랐지만 그때 지우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그는 혼자 내려버렸다. 한편 깡패들은 왜 아직도 이 늙은이를 돌봐야 하냐며 불평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석이 갑자기 입을 열고 힘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깡패 한 명이 가까이 다가갔지만
여전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크게 말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두석이 다시 입을 열고 말했다. 생일 축하한다. 이 말을 듣고 깡패들은 그가 진짜 미쳐버렸다며 조롱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중 한 놈의 얼굴에 무자비한 발차기가 날아들었다. 알고 보니 지우는 두석의 계획을 따르며 자신의 생일날까지 모든 것을 견뎌온 것이었다. 이제 그는 두석을 다치게 한 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참이었다. 바로 그때 정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걸어 들어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음 순간 지후의 정확한 발차기가 한 놈의 얼굴에 똑바로 꽂혔다. 그러고는 다시 주먹을 치켜들어 정기를 공격했지만 정기는 그 주먹을 정면으로 막아냈다. 지우는 이 남자가 정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정기는 지우가 자신이 누군지 알면서도 감히 이곳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편 교도소 안에서 김씨는 그저 주변의 피라미 깡패들에게 분노를 화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동만은 인간의 약점과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두석을 통제하고 있는 한 김씨는 날뛰지 못할 것이고 동만은 그저 그 개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 김신을 잘 구슬려 이용하기만 한다면 동만은 다시 조직의 정점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 무렵 지우는 정기를 향해 강하게 발차기를 날렸다. 그는 차갑게 물었다. 두석을 적골로 만든 게 내 놈이냐고. 정기가 대답했다. 안 그래 보여. 그럼 내 주먹 맛이 어떤지 보여주지. 하지만 다음 순간 정기는 지후의 발차기에 맞아 날아갔다. 지우는 앞으로 돌진하며 다시 주먹을 치켜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지우는 이렇게 나약한 주먹이 어떻게 두석에게 통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기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지우가 더 빠르게 움직여 그의 턱에 어퍼컷을 꽂아 넣었다. 지우는 정기가 두석에게 비열한 수를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기는 지우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음 순간 그는 돌연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지우는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정기가 갑자기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달아났다. 지우가 그를 쫓아가려던 순간 강력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그의 두 눈앞에서 세상 전체가 뒤틀리고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를 본 정기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수법이 꽤 잘 통하는군. 춘몽. 그것은 정기의 조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물건이었다. 이 약에 당하면 온몸이 마비되고 정신은 꿈같은 환각에 빠져들게 된다. 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두석이 당한 방법이었다. 정기는 이 약이 꽤 비싸다며 농담까지 던졌다. 그러니 이제 지후의 젊은 몸뚱이로 그 값을 갚아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춘몽이 다른 약들과 다른 점은 해마를 자극해 복용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강제로 반복해서 보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 행복한 기억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거액을 지불했다. 그리고 정기는 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장기를 적출하라고 지시했다. 꿈속에서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지우를 번쩍 들어 올려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현실에서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김 의사는 이미 그의 장기를 적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지우는 여전히 아버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신이 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기에 김신도 그들의 가족이 되고 싶어 했다. 다음 순간 그는 수도를 내리쳐 지우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김신은 지우를 바라보며 평소에 무슨 노래를 즐겨 듣느냐고 물었다. 현실로 돌아와 김 의사가 메스를 데려던 찰나 두석이 갑자기 그를 저지했다. 다음 순간 정기가 두석을 걷어차버렸다. 하지만 옆에 있던 김 의사가 갑자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우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정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우에게 투여된 약은 무려 10명분에 달하는 양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지후의 주먹이 정기에게 꽂혔다. 그 일격에 정기의 손이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지켜주셨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분노에 휩싸인 지우는 정기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고 정기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무수히 많은 주먹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 후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친구들이 준 생일 카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 남자는 두석에게서 지우에 대해 들었다며 지우가 겪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했다. 그 말을 듣고 지우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자신은 화살이고 두석이 활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지우는 자수를 할 테니 그 남자에게 두석을 대신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그 남자는 손을 써서 지우를 김신이 있는 교도소로 배정받게 해주었다. 지우가 그곳에 오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죽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악의의 찬눈빛으로 지우를 노려보았지만 지우의 시선은 오직 그들 뒤에 있는 김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원래 계획대로 김신을 제 손으로 죽일 것이다. 전날 그 남자는 이미 지우를 위해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었다. 지우가 생일날 술에 취해 정기와 마주쳤고 그러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그는 지우를 위해 김정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까지 위조해 주었다. 그 이름은 두석이 지어준 것으로 정수와 같은 자를 쓰기 때문이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지우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시아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 무슨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지우가 그런 짓을 저지를 리 없었으니까. 원장님은 자신이 제대로 키우지 못해 지우가 이렇게 된 거라며 자책하고 끊임없이 사과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계속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돌아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다. 한편 교도소 안 지우는 이미 자신의 감방에 도착해 있었다. 신입이 들어온 것을 본 방장 유동민은 자기소개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우는 묵묵부답이었다. 방장을 무시하는 지우를 보자 김철도는 당장이라도 손을 봐주고 싶었으나 오장수가 신입 교육은 자기가 맡겠다고 나섰다. 그 순간 지우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죄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김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내야만 했다. 유동민은 이곳이 법 따위는 아무 소용없는 곳이라고 경고했다. 이 안에서는 누구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그러고는 옆에 있던 겁쟁이 고천만에게 당장 이 신입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고천만이 머뭇거리며 움직이지 않자 유동민은 그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다. 그는 고천만에게 상황을 끝낼 시간 10분을 주었다. 한편 동만은 부하들에게 두석이 사라진 것을 김신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친 개가 목줄이 풀렸다는 걸 알아채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김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동만의 주의를 끌었다. 감방 안에서 지우는 고천만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있었다. 고천만은 지우를 때리면서 제발 빨리 방장에게 사과하라고 애원했다. 이 루저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유동민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동만이 다가오자 유동민은 그저 말 안 듣는 신입을 교육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서둘러 변명했다. 그 말을 들은 동만은 대답했다. 말 안 듣는 놈은 당연히 가르쳐야지. 하지만 너희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해라. 유동민은 서둘러 바로 끝내겠다고 말한 뒤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했다. 동만의 이름을 들은 순간 지우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동만이 몸을 돌려가려던 찰나 감방 안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다. 그가 다가가 그들을 호통치려던 순간이었다. 단몇 초 만에 감방 안의 모든 이들이 그 신입의 맨손에 전부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얼마 전 그 남자는 지후에게 교도소 전체가 동만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해주었었다. 동만의 최측근이 되어야만 김신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지후가 교도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동만의 시선을 끌어야 했던 이유였다. 지후의 실력이 진짜라는 걸 눈치챈 동만은 그의 이름을 물었다. 지후는 자신을 김정우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동만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의 밑에서 일하라는 것. 그는 대놓고 널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하는 조건을 말해라. 하지만 지후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곳의 쓰레기들이 전부 죽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동만의 얼굴에 곧바로 주먹을 꽂아 넣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지후의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었다. 지금 당장은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래서 지후가 내건 조건은 고천만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동만은 흥미를 느꼈다. 그것 말고 돈은 필요 없는 거냐? 지후는 차분하게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 대답은 동만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보라고 말했다. 다음날 고천만은 자신을 치료받게 해준 지우에게 고마워하며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지우는 억지로 한 일이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우가 그놈들을 참교육하는 걸 본 천만은 속이 다 시원해졌다.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교도관들은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까? 천만은 이 교도소가 다른 교도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싸움이든 도박이든 교도관들은 대개 모른 척 넘어갔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사고로 위장에 덮어버렸다. 그리고 이곳에선 동만이 유일한 법이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매수됐고 다른 이들은 마약에 통제당했다.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지후를 불렀다. 그는 소장님이 널 찾으신다며 지후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이제 지후는 계획대로 동만의 조직에 들어갔고 그 남자는 교도소 안의 활을 통해 지후의 소식을 전달받을 것이라 말한 적이 있었다. 지후는 교도소 안에 그 활이 대체 누구일지 궁금했다. 한편 지후가 계획을 완수하도록 돕기로 한 그 남자는 사실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잔인한 계획의 일부로 지후를 교도소에 보낸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한번 당겨진 활 시위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했다. 자신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악마 같은 계획을 따름으로써 결국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걸. 한편 지후는 동만 앞에 도착했다. 동만은 다른 이들에게 그를 새로운 식구로 소개했다. 그는 지후가 아직 어리긴 해도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고 말했다. 동만은 지후에게 이 선배들을 삼촌이나 형처럼 대하라고 일러두었다. 원한다면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고는 모두에게 잔을 채우고 건배하자고 했다. 그때 김신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며 다 같이 나눠 먹자고 말했다. 그를 본 순간 지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동만은 이번엔 대체 누구 생일이냐며 의아해했다. 김신은 오늘이 소연이의 생일이라고 설명했다. 양갈래 머리를 한 귀여운 꼬마 아가씨였다. 그때 그 아이는 아빠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맑게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여서 김신은 그 행복을 박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김신은 지후의 낯선 얼굴을 눈치챘다. 지후는 자신의 이름이 김정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김신은 미소 지으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그럼 이 순간을 기념할 겸 내가 촛불을 끄라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후는 김신의 뒤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듯했다. 다음 순간 그는 김신의 머리를 케이크에 그대로 쳐박았다. 그 광경에 동만은 순식간에 넋을 잃었다. 그리고 김신은 지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지후는 순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아주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먼저 선빵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김신이 지후의 코에 케이크를 묻혔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걸 보고 자신도 늘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동만은 재빨리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지후는 동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녀석 같았다. 이내 지후는 감방으로 돌아갔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만약 방금 김신이 정말로 그를 공격하려 했다면 지후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그때 천만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가 있다며 같이 가겠냐고 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함께 예배당에 도착했다. 이곳은 교도소 내에서 천만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지후는 천만에게 어쩌다 교도소에 오게 된 건지 물었다. 천만은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에게 결국 분노가 폭발해 칼로 찔렀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너무 소심했던 탓에 숨통을 끊어놓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때 신부라고 불리는 남자가 다가왔다. 지후는 신부에게 자신을 김정우라고 소개했다. 신부는 만나서 반갑다고 화답했다. 그러고는 지후에게 괜찮다면 고해성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신부의 안내를 받아 지후는 고해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부는 마침내 자신이 교도소 안의 활임을 밝혔다. 한편 동만은 부하들에게 김정우를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리 김신이 방심하고 있었다 한들 평범한 놈이 그의 빈틈을 파고들었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모든 걸 남김없이 파헤치길 원했다.
그 사이 신부는 지후에게 임무에 뭔가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래는 자신 외에도 3명의 화리 교도소 안에 잠입해 있었다. 하지만 두석과 연락이 끊긴 후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신이 독방에 갇혀있는 틈을 타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 신부는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김신이 그들 뒤에 나타났다. 단 한순간에 3사람 모두를 김신이 그 셋을 전부 처리해버린 것이다. 다행히도 두석은 이미 예비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 신부는 지후에게 독약을 건네며 아주 극소량만으로도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엔 몸속의 세포가 하나하나 타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김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끔찍한 최후였다. 지우는 이게 정말 두석의 계획이 맞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두석은 자신을 훈련시킨 거란 말인가? 신부는 그 훈련이란 그저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는 절대 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김신을 죽이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신부는 김신이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배식차에 손을 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후에게 일러주었다. 때가 되면 이곳의 범죄자들은 전부 죽게 될 것이고 이 쓰레기들 또한 남김없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후 지우는 손에 든 독약을 빤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두석 아저씨,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냐? 바로 그때 천만이 다가왔다. 지우가 그에게 물었다. 사람은 왜 찌른 건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천만은 자기가 시골 출신이라고 털어놓았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년당 반이 하나뿐이었다. 천만은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변한 건 없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금발머리 양아치는 자기랑 천만이 15년 지기라며 비웃어댔다. 그러더니 천만에게 여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천만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온갖 핑계를 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매서운 뺨따기가 그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금발 양아치는 천만에게 당장 여동생을 대령하라고 닥달했다. 결국 이성을 잃은 천만은 유리병으로 그 자식을 찌르고 말았다. 천만도 자신이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그 새끼 대신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덩치 큰 두 재소자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의 재소자들은 누가 이길지 판돈을 걸고 있었다. 승리한 파이터는 벌써 3연승을 거두며 누구든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바로 그때 동만이 박수를 치며 걸어왔다. 누구든 덤벼도 좋다고 했으니 김신과 한번 붙어보는 건 어떠냐고 했다. 동만은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저 연습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근육질 사내는 즉시 몸을 떨며 그 자리에서 항복해버렸다. 그 모습을 본 동만이 다른 사람도 해보겠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감히 김신과 싸우려 들지 않았다. 그때 지우가 불쑥 손을 들며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 만약 지우가 정말로 김신을 쓰러뜨린다면 더 이상 독약 따위는 필요 없을 테니까. 지후의 그런 행동에 김신은 그를 더욱 흥미롭게 여겼다. 다음 순간 지우는 김신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야 했다. 몸 안의 모든 힘을 끌어내 싸워야만 했다. 지우는 즉각 힘을 모아 스트레이트를 꽂았지만 김신은 너무나도 가볍게 막아냈다. 오히려 김신은 지우를 칭찬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살살 놀아보자고 했다. 지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온 힘을 다했는데 말이다. 다음 순간 김신은 지후의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지후의 의식은 순식간에 흐려졌다. 그러고 나서 김신은 자기가 힘을 너무 많이 썼다며 후회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그는 지후에게 사과하며 물었다. 너 안 죽었지? 그렇지. 그러더니 동만에게 지후를 치료해 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동만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다음 순간 지우가 갑자기 등 뒤에서 김신에게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던 것이다. 이 기술은 노인, 아이, 남녀를 불문하고 심지어 괴물조차 쓰러뜨릴 수 있었다. 상대가 누구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필살기. 하지만 김신은 등 뒤로 손을 뻗어 지후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끔찍한 악력으로 짓누르자 강렬한 질식의 고통이 순식간에 지후를 덮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후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다.
김신조차 한계에 달해 자기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을 정도였다. 그는 지후가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만은 지후가 김신을 이 정도로 몰아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는 지후를 제대로 키워봐야 할 것 같았다. 한편 두석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새 아이는 유치원에 갈 만큼 훌쩍 자라 있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을 아빠에게 신나게 보여주었지만 두석은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들에게 아빠가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현실로 돌아온 두석이 마침내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지후의 안부였다. 같은 시각 지후는 의무실에서 깨어났다. 신부는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후에게 말했다. 넌 절대 김신을 이길 수 없다. 김신이 방심하지 않았다면 넌 그놈 목에 팔을 감을 기회조차 없었을 거다. 게다가 지금 갈비뼈도 부러졌잖아. 지금 상태로는 더더욱 불가능해. 신부는 지후에게 자신이 준 독약을 쓰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활이 화살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그 말을 남긴 채 신부는 자리를 뜰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지후에게 김신이 죽인 아버지를 생각해보라고 상기시켰다. 의무실을 나선 신부는 우연히 한 재소자와 부딪혔다. 그 사내는 다짜고짜 신부에게 상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신부는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며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본 재소자는 사탕을 받아 들고는 다음엔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며 경고했다. 예배당으로 돌아온 신부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신에게 지후를 인도하여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신부는 매일같이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짓거리에 미쳐버리겠다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한편 사탕을 먹었던 재소자는 입에 거품을 문 채 바닥에 쓰러져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지후가 퇴원하자마자 동만은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었다. 그는 지후에게 말했다. 우리 유토피아파는 힘이 전부라고 믿는다. 실력만 있다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고. 식당을 나선 후 동만은 춘몽의 공급망 관리를 지후에게 맡길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기영이 즉각 불평했다. 그건 원래 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동만은 말했다. 이런 일은 권위 있는 놈한테 맡기는 게 낫지. 억울하면 내가 김신이랑 싸워서 안 약하다는 걸 증명하든가. 감방으로 돌아온 기영은 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만 밑에서 개처럼 충성을 바치며 그의 곁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만은 피도 안 마른 애송이를 키워보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바로 그때 교도관이 기영에게 면회객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면회객은 전기의 아지트에 있던 감시 카메라 영상이 복구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드드라이브가 훼손된 탓에 사진 딱 한 장만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놈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본 기영은 이 녀석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놈이라는 걸 깨달았다. 한편 태섭은 다리 부상 때문에 일자리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분노하며 따졌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밀린 초과 근무수당이나 한 푼도 빠짐없이 뱉어내시죠. 단 1원이라도 모자라면 바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사장이 버럭 화를 냈다. 그때 널 고용한 건 단지 불쌍해서 걷어준 것뿐이야. 이 동네에 싹 다 소문내서 다신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태섭이 싸늘하게 경고했다. 한마디만 더 짓거려봐 이 가게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 그 후 세아는 곧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며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태섭은 자기 같은 고아 장애인을 써줄 곳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미 100군데나 이력서를 넣었지만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지후와 함께 뛰놀던 그 행복했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바로 그때 태섭의 휴대전화가 징 울리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휴대전화를 집어든 그는 자신이 대기업에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거대한 기업의 이름은 바로 유토피아 그룹이었다. 한편 기영은 동만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정우와 관련된 일이었다. 동만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김정우가 뭐 어쨌다고? 기영은 정말 춘몽 관리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것인지 그에게 물었다. 어쨌든 그는 15년이나 동만을 모셔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동만은 탐욕스러운 늙은 개는 결국 잡혀 먹힐 뿐이라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 무렵 김씨는 지후가 왜 이토록 흥미로운지 생각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빠가 보낸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아주 제대로 그와 놀아줄 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동만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상황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 터였다. 김씨는 동만의 수하들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덮쳤다. 아무도 김신이 왜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김씨는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동만의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그들 모두를 남김없이 죽여버릴 테니까. 이윽고 복도 전체가 시체들로 가득 찼다. 동만은 김신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아빠가 어찌되든 이제 상관없다는 건가? 하지만 김신은 두석이 이미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만은 목줄을 꽉 쥐고 개를 철저히 통제했어야 했다. 결국 그 목줄이 그의 생명줄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기영이 다가왔다. 동만은 그에게 김신을 통제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기영은 도리어 탐욕스러운 늙은 개는 결국 잡혀 먹힐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 순간 기영이 돌연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동만에게 김신과 결투를 벌여 스스로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다. 동만은 자신이 키운 개가 주인을 물어뜯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기영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의 별명은 유토피아의 지옥견 아니었던가. 그렇게 동만은 칼을 움켜쥐고 김신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20년 전 동만은 맨몸뚱이 하나뿐이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미친놈처럼 사람을 죽여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능력은 회장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지옥견이라 불릴지언정 그는 진정한 악마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동만의 얕은 힘은 김신에게 지루함만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는 이 싸움을 서둘러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순간 동만은 끝내 목숨을 구걸하고 말았다. 원하는 건 뭐든 다 주마. 제발 살려줘. 그러자 김신은 그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했다. 그는 동만에게 평소 어떤 노래를 즐겨 듣는지 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신은 동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이제 김신은 소장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생겼다. 그는 소장이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외출을 주선해 주길 원했다. 그 말을 들은 소장은 즉시 패닉에 빠졌다. 동만조차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으며 이선에 이런 일을 숨길 방도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김신의 손이 소장의 눈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는 소장이 조용히 입을 다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한편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두석은 허겁지겁 밥을 밀어넣고 있었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몸을 회복해서 지후와 한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김신은 더 이상 아빠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가 문을 열자 밖에는 낯선 핑크색 머리의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는 제멋대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중년 아저씨 둘이 같이 사니까 진짜 칙칙한 냄새가 난다며 투덜거렸다. 두석은 즉각 그녀를 막아세우며 정체가 뭐냐고 캐물었다. 두석은 그녀가 해킹을 담당하는 활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조덕팔이었다. 그 이름을 듣고 남자는 그녀가 사내 녀석인 줄 알았지만 그건 단지 가명일 뿐이었다. 어쨌든 본명을 쓰는 해커는 없으니까. 조덕팔은 김신이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그 무렵 김신은 아빠가 남기고 간 채취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아빠는 정말 그곳에 없었다. 그렇다면 정우에게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수밖에. 조덕팔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두석은 김신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알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가 다음에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TV에서 갑자기 한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두석이 머물던 바로 그 아파트였다. 이를 본 두석은 순식간에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 시각 소장은 김신이 제발 서둘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 김신이 돌아왔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한편 지우는 여전히 부상 중이라 평소 훈련량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었다. 최대한 빨리 체력을 회복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김신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정우가 자신의 아빠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지우 씨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다. 커서 조종사가 되고 싶다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나 훌쩍 커버렸으니 말이다. 지우는 지금 자신의 몸 상태로는 절대로 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때 김씨는 불현듯 지후의 아빠가 부르던 노래를 떠올렸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엄마가 웃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면 아빠가 웃지. 다음 순간 지후의 주먹이 김신의 얼굴을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 묵직한 주먹이 김신의 안면에 거칠게 꽂혔다. 지금 지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다.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그의 주먹이 김신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김신 역시 뼈와 내장으로 이루어진 생물일 뿐 결국 그도 죽일 수 있는 한낱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김신은 계속해서 그 기괴한 노래를 흥얼거렸다. 다음 순간 그가 지후의 주먹을 한 손으로 턱 잡아챘다. 이제 김신의 노래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돌연수도를 내리쳐 지후를 공격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지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제 지후가 김신을 위해 노래를 부를 차례였다. 김신은 죽기 싫으면 아빠가 어디 있는지 불거나 아니면 대신 노래라도 한 곡 뽑아보라며 그를 협박했다. 하지만 지후는 두석과 자주 밥을 같이 먹었으며 그가 어릴 적부터 자신을 곁에서 쭉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김신은 대체 무슨 유치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물었다. 지후는 계속해서 이어갔다. 김정우라는 내 이름 역시 그가 지어준 것이라고. 그런데 넌 누가 내 이름을 지어줬지? 그 말을 듣자 김신은 순식간에 눈이 뒤집혀 지후를 세게 걷어찼다. 그는 지후에게 당장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김신을 보며 지후는 도리어 흥미를 느꼈다. 마침내 이 괴물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알아냈기 때문이다. 김신은 대체 내 놈한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주제에 대체 내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김신은 지후가 아빠가 준비해준 장난감에 불과하다며 장난감에 이름을 붙이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비웃었다. 이제 김신은 자기 손으로 그 장난감을 박살낼 참이었다. 그는 지후에게 쉴 새 없이 주먹을 퍼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후는 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김신은 지후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갑자기 지후가 김신의 입속으로 손을 찔러 넣었다. 김신은 그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뒤 지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그의 손가락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김신은 즉시 자기 목구멍에 손가락을 쑤셔 넣고 격렬하게 토하기 시작했지만 이 독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 그 후엔 온몸이 산채로 불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된다. 김신은 죽여버리기 전에 해독제를 내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지후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지금 김신의 상태로는 어차피 더 이상 자신을 죽일 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신이 갑자기 지후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는 혼자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심심하니 함께 가는 게 낫겠다며 비아냥거렸다. 한편 무사히 취직한 태섭은 회사에서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담당 과장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태섭에게 상자를 하나 건네며 퇴근 후에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라고 지시했다. 과장은 안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주소지에 도착한 태섭은 배달 장소가 충격적일 정도로 허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남자를 본 태섭은 그가 혹시 조폭이 아닌가 생각했다. 상자를 받은 남자는 태섭에게 과장에게 안부나 전해달라고 말했다. 남자의 태도를 본 태섭은 그저 험상궂게 생겼을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날 이후 과장은 항상 태섭에게 배달 심부름을 시켰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배달을 가던 태섭을 한 여자가 갑자기 가로막더니 하나만 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두석은 조덕팔에게 지후와 다른 활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었다. 조덕팔은 지후의 현재 상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다른 활들은 김신을 기습하려다 전부 몰살당했다고 전했고 그 말을 들은 두석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분명히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당부했었다. 조덕팔은 그 사람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김신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했다. 이제 교도소 전체를 통틀어 남은 건 지후 한 명뿐이었다. 교도소 안 신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김신을 등에 업고 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김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울 참이었다. 신부는 김신을 예배당으로 데려가 해독제를 마시게 했다. 그는 종종 신이 왜 자신 같은 악마를 창조했는지 의문을 품곤 했다. 신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한 방식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자신을 지켜보며 악에 굴복하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래서 내면의 악마를 숨기기 위해 온순하고 불쌍한 인생을 연기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김신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남자는 악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온순하지 않았다. 신부가 교도소에 들어온 이유는 김신이 신의 벌을 받는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김신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조금도 온순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부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신은 애초에 자기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부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10명이나 죽였는데도 그는 여전히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고 이는 신이 그들에게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했다. 한편 태섭은 가을에 엔 패딩을 입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여자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여자는 일주일 내내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녀는 상자 안에 든 것을 하나만 주면 태섭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매달렸다. 태섭은 그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찌됐든 이 상자 안에는 회사 서류가 들어있어야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거짓말을 할 거면 좀 그럴듯하게 하라며 윽박질렀다. 다음 순간 그녀가 달려들어 상자를 낚아채려 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자가 갑자기 열리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것을 본 여자는 황급히 쪼그려 앉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 양이면 무려 2년은 좋게 버틸 수 있을 정도였지만 도망치려던 찰나 그녀는 한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다. 여자의 돌발 행동은 과장에게 크나큰 골칫거리가 된 것이 분명했다. 그를 본 여자는 즉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과장은 그저 부하들에게 그녀를 끌고 가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태섭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 넣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상자 잘 챙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주사를 맞은 태섭은 금세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그는 어느 방으로 끌려갔다. 태섭이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이미 그의 장기를 적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섭은 과장이 대체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장이 그를 고용한 이유는 단순했다. 고아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석은 이미 지후에게 약속했었다. 지후의 친구들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과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서있기도 버거워 보이는 사내가 이곳에 혈혈단신으로 들이닥치다니. 그때 두석이 곁에 있던 전등 스위치를 박살냈다. 이놈들이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두석은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 두석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조덕팔이 두석에게 말했다. 조사해달라고 했던 태섭이란 꼬맹이 유토피아 조직한테 이용당한 것 같아. 유토피아는 춘몽 중독자들과 노숙자 그리고 보육원 출신들을 고용해오고 있었다. 멀쩡한 직장으로 위장한 채 그들을 춘몽 운반책으로 써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문제는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두석은 즉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갈 채비를 했다. 지후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지후를 화살로 만들어주는 대신 그의 친구들을 지켜주기로 말이다. 두석은 이미 한 번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다. 같은 일이 2번 반복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어느새 두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숨겼다. 암흑 속에서는 근접전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야구 방망이에 비해 맨주먹인 과장 쪽이 좁은 곳에선 오히려 유리해 보였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도 두석은 여전히 공격해 오지 않았다. 혼란을 틈타 태섭을 빼돌리려는 수작일까? 하지만 다음 순간 갑자기 방 안으로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두석은 방망이로 부하 한 놈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다. 일격을 가한 뒤 두석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빛으로 눈을 멀게 한 뒤 그 빈틈을 노려 공격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었다. 과장은 이 짐승 같은 놈을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뻗어 자기 부하의 등을 푹 찔렀다. 패닉에 빠진 부하는 즉시 사방으로 칼을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다. 두석은 또다시 강력한 일격을 날려 그를 쓰러뜨렸다. 바로 그 순간 과장이 두석의 뒤에 나타났다. 길었던 숨바꼭질은 여기서 끝이 났다.
다음 순간 그는 두석을 어깨너머로 집어던져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았다. 실장은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았다. 그는 한때 유도 천재로 불렸다. 승부가 확실히 난 후에도 그는 기어코 상대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것이 바로 그가 유토피아의 일원이 된 방식이었다. 실장은 흔해 빠진 삼류 건달들처럼 무기를 쓰지 않았다. 오직 맨손으로 상대의 뼈를 부숴버리는 것을 즐겼다. 싸움 중에는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늦춰줄 수 있지만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찢어지는 고통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의지와 자존심을 모두 짓밟고 끝없는 비명만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돌연 강렬한 빛이 실장의 얼굴로 곧장 쏟아졌다. 두석은 그에게 할 말이 다 끝났냐고 차갑게 물었다. 실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두석의 뼈를 부러뜨렸는데 말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장은 두석의 소나기에 잡힌 채로 기절하고 말았다. 두석이 마침내 긴장을 늦추려던 찰나 야구 배트가 그의 이마를 강타했다. 일격을 가한 후 남자는 다시 배트를 치켜들었다. 그가 이러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봄의 꿈 환각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두석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반격할 방법조차 없었다. 그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가 다시 배트를 휘두르려던 순간 등 뒤로 날카로운 칼이 푹 박혔다. 이내 남자는 바닥으로 픽 쓰러졌다. 태섭은 사회생활이란 게 정말 빌어먹을 장난 같다며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두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다. 차 안에서 두석은 태섭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섭도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우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돌연 태섭이 두석에게 자신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역시 지우를 도와 그 인간 쓰레기를 무너뜨리고 화살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교도소 안 춘마는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지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대체 누가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바로 그때 기영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우를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춘만이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기영이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기영이 차갑게 경고했다. 뭐? 저 새끼랑 같이 생매장 당하고 싶어? 지우는 기영에게 끌려가 흙구덩이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 기영은 피덩이 같은 놈이 진짜 정의가 승리할 줄 알았다며 그를 비웃었다. 자신이 정이고 김신이 악마라고 단정 지은 순간 그는 이미 진 것이었다. 악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의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기영은 부하들에게 서둘러 끝내라고 지시했다. 한편 신부는 김신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김신은 그저 속이 조금 더부룩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신부는 대머리 남자를 정장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명문대 기숙사 살인 방화 사건의 진범이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짙은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갑자기 한 남자의 머리가 산산조각 났다. 정장우는 그들에게 이곳이 지옥으로 가는 출구라고 말했다. 살고 싶다면 살아서 나가겠다는 희망 따위는 버리라고. 대학 기숙사에 불을 지른 후 그는 망치로 5명을 때려 죽였고 경찰은 그가 이전에 4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범행 동기는 외모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남의 외모를 함부로 비웃다가는 대가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다른 남자의 이름은 한승태, 데드 서바이벌 조직의 보스였다. 그는 고등학생 3명을 납치해 부모들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도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부하와 함께 아이들을 가둬버렸다. 그러고는 땅콩 10알과 물 한 병만 던져주고 일주일 동안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건 5구의 싸늘한 시신뿐이었다. 한승태가 이런 짓을 벌인 이유는 단순했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인간이 존엄성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조건이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한승태가 이 계획에 합류한 이유도 김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제 신부는 같은 뜻을 품은 형제들을 모아 김신을 위한 군대를 만들고자 했다. 그 말을 들은 김신은 상황이 꽤 재미있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작은 소풍이라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이내 교도소장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호랑이와 사자를 세상에 풀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교도소장 따위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밖으로 나온 한승태는 김신에게 그 사건에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대답을 듣지 않아도 김신은 그 생존자가 그곳에서 가장 최악의 쓰레기였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한승태에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자세히 들려달라고 했다. 무척이나 흥미로웠으니까. 곧 세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회사 안에서는 강종규가 동만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조롱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신과 두 남자가 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쳤다. 김신이 입을 열었다. 내가 동만을 치워줬잖아. 그러니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강종규는 김신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친놈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는 김신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김신은 크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니 동만 아저씨의 지분을 내게 넘겨. 그렇게 하면 목숨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듣자 부하 중 한 명이 칼을 쥐고 즉시 김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에게 다가갔던 남자는 그대로 창밖으로 내던져졌다. 이를 본 모두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싸울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강종규는 부하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김신에게 정 원한다면 가져가라고 말했다. 어찌됐든 김신이 동만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웠으니 말이다. 그 말에 김신은 꼭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테니까. 강종규는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자신이라는 걸 알았고 단일의 손해조차 용납할 위인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놈들을 처리할 기회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김신은 두 사람에게 맘대로 즐기다가 3일 뒤에 교도소에서 다시 보자고 말했다. 김신은 그동안 어머니의 집에 다녀올 생각이었다. 한편 태섭은 스스로 화살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두석은 태섭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며 전력을 다해 자신을 공격해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태섭이 두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두석은 그가 탈락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먹 그 자체가 아니었다. 주먹을 뻗는 목적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함이어야 했다. 하지만 두석은 태섭의 주먹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쓰러뜨리겠다는 결의를 느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자는 결코 화살이 될 수 없었다. 태섭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우도 해내지 않았는가? 지우가 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두석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두석은 지우였다면 다리를 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넌 지우와 달라. 하지만 뜻밖에도 태섭은 무릎을 꿇었다. 원래 그는 경찰이 되어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제 그는 오직 세상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쓸어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그 말을 들은 두석은 먼저 나쁜 놈을 찾아내어 죽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두석도 그를 화살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 후 한 남자가 두석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다. 두석은 태섭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 얼마 못 가 포기할 것이다. 세상엔 범죄자가 널렸지만 실제로 찾아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태섭 역시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세아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세아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건 잘 되어가냐고 물었다. 태섭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연애질을 할 거면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밥맛이 다 떨어진다고 했다. 태섭은 그 남자가 남기고 간 쓰레기를 보고는 곧장 뒤쫓아가 치우라고 말했다. 남자는 그저 밥만 먹고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태섭이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지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한승태는 김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녔다. 머지않아 그들은 김신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승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폈다. 김신은 사진 속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설명했다. 한승태는 호기심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며 김신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아주 오래전 한 아이가 친구와 놀고 있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불렀다. 우리 신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했다.
그것이 김신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전의 김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름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 시절 김신은 자신만의 이름을 간절히 원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실종 전단지를 붙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 흘렀다. 아이의 어머니는 원래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다. 아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그녀는 어떤 약을 만들어냈다. 그 약은 꿈속에서 다시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김신이 걸어들어와 자신이 그녀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여자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이로 착각할 리 없었다. 그래서 김신은 약이 든 주사기를 집어들어 그녀의 몸에 직접 찔러 넣었다. 약의 기운에 취해 여자는 마침내 김신을 자신의 아들로 보게 되었다. 한편 태섭은 남자에게 무자비하게 맞고 있었다. 이제 남자가 태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던 참이었다. 태섭이 지금 후회한다 해도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바로 그때 태섭이 갑자기 작은 칼을 꺼내 남자의 배를 찔렀다. 남자는 태섭이 호신용 칼을 가지고 다닐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행히 그는 복근으로 칼을 막아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니 이제 이 짓을 끝낼 시간이었다. 한편 강종규는 춘몽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춘몽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복용자들에게서 강렬한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강종규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생산이나 늘리라고 윽박질렀다. 한편 태섭은 남자의 얼굴에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태섭은 남자의 입안으로 손을 밀어넣고 강제로 턱을 벌렸다. 정장훈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며 자비를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태섭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폭풍 같은 주먹을 쏟아내며 정장훈의 얼굴을 박살냈다. 바로 그때 세아가 갑자기 나타나 공포에 질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섭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그녀가 알던 태섭이 아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태섭은 세아의 목을 틀어쥐었고 점점 더 세게 조여갔다. 태섭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두석이 제때 도착해 뒤에서 태섭을 짓눌러 제압했다. 머지않아 태섭은 기절했다. 두석은 제 시간에 도착해 안도했지만 태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미쳐 날뛰었는지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보육원에 돈을 기부했다. 그가 매번 기부하러 오자 원장조차 민망해하기 시작했지만 남자는 괜찮다고 말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바로 그때 원장 곁에 있던 어린 남자아이가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남자는 원장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 이 다정한 남자는 종종 한 노파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었다. 그의 행동은 노파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볼 때면 고양이 통조림까지 챙겨 먹였다.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남자가 차에 흠집나기 전에 리어카 치우라고 그에게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그날 밤 강종규의 수하들은 감옥에 보내 김신을 죽일 자들을 이미 골라둔 상태였다. 강종규의 명령만 떨어진다면 그들은 즉시 움직일 것이었다. 하지만 강종규는 그런 잔챙이들을 보내봤자 김신을 죽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강한 자를 선택해야만 했고 그 가장 강한 자는 유토피아의 인간 백정이라 불리는 미스터이였다. 다음 날 미스터이는 한 무리의 양아치들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 학생이 반항하자 양아치 중 한 명이 즉시 손을 치켜들고 따귀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양아치가 다시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린 순간 미스터 이가 나서서 폭력을 제지했다. 그 말을 들은 양아치들은 미스터 이에게 오지랖 넓게 굴지 말고 신경 끄라고 경고했다. 어제 강종규의 수하들은 미스터 이가 정말로 그렇게 강하냐고 물었었다. 강종규는 미스터 이가 없었다면 오 회장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유토피아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오 회장은 삼합회를 미스터 이 혼자서 처리하도록 보냈었다. 미스터 이를 통해 오 회장은 삼합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곳엔 괴물이 있으니 우리 구역을 침범하지 마라. 강종규는 미스터 이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미스터 이는 사비를 털어 양아치들에게 술 몇 병을 사주었다. 그는 양아치들에게 다시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양아치들은 주제도 모르고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때 마침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내려 미스터리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그리고 강종규가 그를 부른다고 전했다. 미스터리가 직접 처리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며칠 전 춘마는 지후가 흙 속에 파묻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전에 춘마는 지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주 희미했지만 그는 분명 살아있었다. 이번에는 춘만이 지후를 구할 차례였다. 그는 맨손으로 흙을 파내어 지후를 꺼낸 뒤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었다. 춘만은 지후가 아직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안전하게 숨을 곳이 필요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소장이 갑자기 다가왔다. 그 광경은 소장을 놀라게 했다. 그는 춘만이 그저 자신 같은 겁쟁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춘만에게 정말로 그를 살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그놈을 없애야만 했다. 그러니 지후를 살려내어 계속 싸우게 해야 했다. 그때 미스터리는 오 회장이 죽은 이후로 자신은 유토피아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종규는 당신이 유토피아를 세운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스터리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유가족에게 전 재산을 줬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미스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알바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는 날 귀찮게 하지 마라. 하지만 그때 강종규가 미스터리가 유토피아와 맺었던 계약서를 꺼냈다. 이제 유토피아가 강종규의 것이니 미스터리 또한 그의 소유였다. 강종규는 만약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대가가 어떨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며 그를 경고했다. 그 말을 듣고 격분한 미스터리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강종규는 미스터리가 딱 한 번만 자신을 도와준다면 그를 놔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미스터리가 할 일은 그저 교도소에 들어가 자신을 대신해 김신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한편 정장훈은 교도소로 돌아왔다. 김신은 그를 쳐다보며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장훈은 미친놈을 마주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변명했다. 김신은 연쇄살인마가 미친놈한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 김신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보다 약해 빠진 놈들을 더 혐오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푹 쉬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승태가 정장우의 뒤통수에 드라이버를 박아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우는 완전히 쓰러졌다. 신부는 모두에게 약속된 시간에 돌아와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래야만 교도소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의 새로운 형제들이여. 한편 소장은 지후와 춘만을 지하실로 데려갔다. 만약 발각된다면 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작정이었다. 춘만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소장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소장은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토피아에서 자신의 아이를 구해내야만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후를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다. 만약 지후가 쓸모없어지면 그들을 기훈에게 넘겨버릴 참이었다. 다행히 지후는 독을 많이 흡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양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도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지금 지후의 몸은 독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김신과 싸우고 있었다. 꿈속에서조차 지후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후는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지만 여전히 김신이 정말로 끔찍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신입 죄수들을 태운 버스가 교도소로 들어왔다. 그곳을 바라보며 미스터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래 이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지금쯤 동만의 조직원들 대부분은 이미 기영을 모시기로 동의한 상태였다. 그때 누군가가 기훈의 이름을 불렀다. 미스터리는 그를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랜만이군. 그를 본 순간 기훈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미스터리는 기훈이 요즘 꽤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 꼬맹이가 정말 많이 컸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지? 그렇지. 내가 이 일을 끝내고 나면 넌 그 조직을 강종규에게 넘겨라. 그때 기영의 부하 중 한 명이 미스터리의 손을 쳐냈다. 그는 미스터리에게 경고했다. 배때기에 구멍 나고 싶어? 기영의 곁에 꽤 인상적인 깡패가 있는 걸 보고 미스터리는 제대로 보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순간 미스터리는 그 남자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미스터리는 자신도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 서둘러 결정하라고 기영에게 말했지만 기영은 조직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미스터리는 기영과 그의 부하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도 미스터리는 침착하게 손을 휘둘러 그들을 쳐냈다. 이어서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무리를 날려버렸다. 깡패들은 사방에서 한꺼번에 공격하기로 작정했다. 어쨌든 덩치가 저렇게 크니 분명 느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미스터리는 공중으로 높이 도약했다. 그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렵했다. 미스터리의 공격은 압도적이고 화려했다. 그는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가 날리는 모든 공격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하는 듯했다. 도망쳐라. 그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라. 미스터리 같은 괴물과 마주한 깡패들은 주체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미스터리는 기영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그가 욕심만 버린다면 이 일은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기영은 몸을 돌려 도망쳤다. 그는 예배당으로 달려가 김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그가 도착한 것을 본 신부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기영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기영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당장 김신을 불러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승태는 불쾌해했다. 김신은 내가 원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미스터리가 입을 열었다. 보스라는 놈이 어떻게 자기 부하들을 버릴 수 있지? 넌 정말 보스에 어울리지 않는 놈이군. 낯선 두 남자를 본 미스터리는 그들이 기영의 일행인지 물었다. 신부는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까지 끌어들이지는 마십시오. 미스터리는 그의 태연한 태도가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미스터리는 기영의 목을 틀어지며 그저 내 말대로 조직을 넘기라고 말했다. 어차피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기영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김신을 죽이러 온 것이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승태는 칼을 꺼내 미스터리에게 달려들었다. 미스터리는 이 신도가 이렇게 무례하게 굴 줄은 예상치 못했다. 한승태는 그 누구도 김신을 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고는 손에 쥔 무기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미스터리를 공격했다.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미스터리는 그가 꽤 많은 사람을 죽여봤을 거라 짐작했지만 단번에 사람의 목숨을 끊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미스터리는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꽉 쥐어잡았다. 그러더니 손바닥을 들어 한승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 일격을 맞고 한승태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신부는 미스터리에게 김신이 지금 교도소에 없다고 말했다. 3일 뒤에나 돌아올 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았기에 되물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놈들 목부터 비틀어버리는 건 어때? 미스터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신부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에서 지켜보는 그분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이지 못하시는군요. 미스터리는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살인을 멈춘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죄책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그런 생각은 그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웃었다. 더 이상 말 섞을 가치가 없음을 깨달은 미스터리는 3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까지 김신이 없다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내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덧붙였다. 병원에서 태섭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두석이 그에게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느냐? 태섭은 칼에 찔린 후의 일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마치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었어. 남자가 칼로 여자를 찔렀지. 그런데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 여자는 오직 자기 아이만을 걱정하고 있었어. 조덕팔은 이미 춘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중 하나는 복용자가 자신의 기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도의 공격성이 발현된다는 것이었다. 그 스트레스가 바로 폭탄의 기폭제였다. 마침내 두석은 태섭을 화살로 쓰기로 허락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태섭이 어딜 가든 두석이 항상 그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대 혼자 떨어져 행동할 수는 없었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였다. 한편 지우는 미친 듯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감정을 분출하고 있었다. 조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천만은 지우에게 이 도망쳐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었다. 지우는 그게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신을 죽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했는데 왜 자신이 겁쟁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기영의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의심했다. 신호도 없이 나타난 게 누군진 몰라도 절대 아군은 아닐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후의 강력한 주먹을 가볍게 받아냈다. 지우는 즉시 다시 힘을 끌어모아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내꽂았다. 미스터리는 지후에게 말했다. 내 주먹에선 살아있는 자의 느낌이 안 나지만 움직임 하나는 꽤 빠르군. 다음 순간 미스터리가 지우를 향해 묵직한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그 주먹이 이토록 소름 끼치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쩌면 눈앞의 이 자가 김신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이어 파괴적인 주먹이 지후의 얼굴을 강타했다. 미스터리는 지후에게 반항을 멈추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장난치지 말라고 내뱉었다. 다음 순간 지우는 즉시 미스터리에게 달려들었다. 한 움큼의 피를 그에게 뱉어낸 뒤 곧바로 몸을 뒤로 젖히며 온 힘을 끌어모았다. 그러고는 미스터리의 얼굴에 무자비한 박치기를 꽂아 넣었다. 미스터리는 이 꼬맹이에게 부족한 게 뭔지 궁금했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지후에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싸우는 자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한편 병원에서는 두석이 복수에 눈이 멀었다 해도 태섭까지 인읍해 끌어들일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그가 훈련을 핑계로 태섭을 곁에 두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금의 태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두석은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를 자신의 복수에 휘말리게 한 스스로를 원망했다. 교도소 안 지우가 천천히 눈을 뜨고 미스터리를 발견했다. 그는 번쩍 몸을 일으켰다. 미스터리는 천만에게서 이미 지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신 역시 김신을 죽이러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김신이 돌아올 때까지 몸을 숨기기 위해 미스터리는 예전에 자신이 머물던 감방으로 온 것이었다. 또한 아까 지우를 공격했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하지만 지우는 미스터리가 남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미스터리는 결과 따윈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자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정으로 강한 자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지우가 더 강해지고 싶다면 우선 어떻게 살아남을지부터 고민해야 했다. 한편 그 남자는 홀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태섭마저 이 일에 휘말려버린 것에 대해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 김신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을 때 이성을 잃은 두석은 그 자리에서 김신을 죽이려 했었다. 수많은 경찰들이 달려들었지만 경로한 두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형사로서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두석을 향해 총을 겨눠야만 했다. 그는 두석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두석의 다리를 쏘고 말았다. 그는 그때 김신을 쏴 죽이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자신이 겁쟁이였기에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법은 그에게 종교와도 같았고 그는 그저 그 뒤에 숨은 겁쟁이에 불과했다. 원칙만 따를 줄 아는 비겁한 겁쟁이 말이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갑작스레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신이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구역 전체에서 아빠의 냄새가 난다며 그 남자에게 아빠가 여기 있냐고 물었다. 남자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다.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마침내 바로잡을 수 있는 날,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김신은 맞아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은 살아남을 것이며 모두를 구하기 위해 김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그 시각 두석은 태섭에게 실전 단검 전투를 가르치고 있었다. 두석은 태섭의 발작이 칼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기폭제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그걸 알아내야만 태섭을 치료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태섭의 칼이 두석의 뺨을 베고 지나가자 태섭은 화들짝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두석은 실전에선 그 누구도 적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태섭이 적을 찔렀을 때는 이성을 잃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찔리는 대상이 태섭 본인이라면 어떨까? 다음 순간 일격을 허용한 태섭이 즉시 광인처럼 두석에게 달려들었다. 그제야 두석은 발작의 트리거를 완벽히 이해했다. 지금 태섭의 힘과 속도는 평소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상태였다. 두석은 태섭을 걷어차 밀어낸 뒤 순식간에 옷과 밧줄을 이용해 그를 포박했다. 바로 그때 조덕팔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춘몽의 제작자들이 이 상태를 악몽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발작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었다. 이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거나 춘몽을 더 주입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다. 그때 그들 뒤에 있던 남자가 태섭을 화살로 만들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두석은 아이는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두석이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기에 교도소 안에 화살들을 심는데 돈을 썼을 뿐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점점 더 오만해질 뿐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두석은 너무 물러진 것 같았다. 교도소 안에서 지우는 미스터 이에게 유토피아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물었다. 미스터 이는 그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으며 그들이 과거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미스터 이가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에 취해 있었다. 오 회장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어느 날 미스터 이가 막 죽이려던 한 남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중얼거렸다. 평소 같았다면 미스터 이는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 미스터 이가 자리에 누울 때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소리는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거의 미쳐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인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괴물이었다. 어느 날 그는 오 회장에게 살인은 이제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오 회장은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 대화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고아로 자란 미스터 이에게 오 회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임무를 수락했다. 하지만 오 회장이 죽이길 원했던 사람들은 미쳐버린 여자와 그녀의 아들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어린 김신이었다. 한편 김신은 그 남자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끌며 교도소로 돌아왔다. 그 가방은 그가 아빠에게 보내려던 초대장이었다.